안녕하세요. 지난 10년간 1만여 건의 재회 연애 상담을 해온 상담자 멘탈리안입니다. 오늘의 주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매달려도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보통은 절대 매달리지 말라고들 하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매달려도 좋은 극소수의 케이스들이 있긴 합니다. 언제 매달려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매달림 자체는 재회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맞기는 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재회에 별 의지 없는 분들은 이 부분 건너뛰실 것 같긴 한데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매달림은 프레임을 낮춰서 재회를 망칩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선 재회 심리학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남녀가 사귄다는 건 동등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커플은 사실 대등한 관계로 만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학창시절을 떠올리면 나에게 매달리거나 하는 사람들이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죠. 종종 사귀었던 사람이 매달리면 오히려 감정이 식어버리는 경험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건 우리의 무의식에서 너보다 가치 낮은 사람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상대방에게 저자세를 보이지 않고 매달리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매달리게 되면 상대방의 무의식은 변합니다. 매달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사귀고 싶지 않고 설렘이 사라지는 상태가 돼버려요. 이거를 프레임이 낮아진다 라고 표현합니다. 매달리게 되면 문제가 여기서 발생해요. 상대방 입장에선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무의식적으로 느끼면서 감정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를 합니다. 쟤는 나보다 잘생겼어, 못생겼어, 나보다 부자야, 거지야 등등이요. 마찬가지로 남녀관계도 무의식적으로 쟤는 나보다 나아 혹은 못났어를 판단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점에서 매달리게 되면 나보다 아래야 라고 판단하게 되면서 상대 매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매달림은 이 프레임을 박살내게 됩니다. 한번 매달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두 번, 세 번 계속 매달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프레임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아마 상대방 마음이 점점 다쳐가는 걸 보시고서 이 영상도 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특히 예전에 한번 매달려서 재미를 봤던 분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매달려서 잡혔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의 보상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면 매달림 전략은 접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예전에 4년을 만나면서 수십 번을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했던 사연이 있었어요. 늘 여자분 쪽에서 잡아서 관계를 유지했던 사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헤어지고 나서 상대방이 처음으로 잡히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 입장에서 예전에는 늘 이걸로 됐다는 기억이 있으니까 끝없이 똑같은 전략으로 매달림만 반복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프레임을 잃어서 끝나버린 케이스가 있었죠. 절대 웬만하면 매달림 전략을 쓰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매달림이 위험한 이유 두 번째는 진심을 보이고 매달리는 건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기도 해요. 물론 지금 상대방을 놓아주고 존중하자는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재회를 하려고나 하는데 재회라는 거는 어쨌든 앞에서 얘기했던 프레임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잘 존중하느냐를 판단하는 척도인 신뢰감 두 개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의 점수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재회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관점에서 매달림은 신뢰감 점수도 엄청나게 깎아먹어요. 보통 사연을 보면은 자주 싸우고 헤어지신 분들이 자기 진심을 보여가지고 상대방의 상처를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상대방은 성격 차이가 심해서 헤어지는 건데 매달리는 거는 성격을 고쳤다는 증명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이별의 원인을 인정하지 못하는 의존적인 성격이라는 거를 다시 보여주는 꼴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 안 가시죠? 요약하면 재회라는 건 프레임 신뢰감 점수가 잘 맞아야 되는데 매달림은 두 가지 모두 점수를 잃는 행동이다. 이렇게라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매달려도 좋은 경우는 언제일까요?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입니다. 첫 번째, 웬만하면 여러분이 남자이고 상대방이 여자일 때. 두 번째, 서로 6개월 이상 교제하셨을 때. 세 번째, 사귀는 동안 싸우고 다시 만나는 게 끝없이 반복되었을 때. 네 번째, 상대방의 마지막 대사가 너는 한 번도 져주는 게 없다, 사랑하지만 너무 힘들다, 또는 진심을 보고 싶다와 같을 때. 이 네 가지 중에 3개 이상이 포함이 된다고 하면 매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웬만하면 여러분이 남자이고 상대방이 여자일 때. 이게 왜 그러냐면 남자분이 매달림에 유리합니다. 남자와 여자 평균 자존심을 비교해보면 여자분이 훨씬 높은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자존심이라는 거는 단순히 화를 잘 내고 성격이 센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세다는 거는 먼저 다가가는 걸 최대한 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뜻해요. 그래서 자존심이 비교적 강한 여자들 쪽에서는 대시를 받으려고 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별 후에 여자들은 연락을 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이 매달리는 경우에 단순 자존심 싸움 문제로 헤어졌을 때 무난히 재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서로 6개월 이상 사귀셨을 때. 6개월 미만의 연애는 아직 서로 프레임이 확정적으로 쌓이기 전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개월 이상 사귄 시점부터는 서로 간의 추억들
것들도 있고 감정의 깊이가 달라지면서 그전과 다른 연애 패턴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미만의 연애에서는 매달림을 잘 추천하지 않아요. 서로 추억이나 이런 것들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비교적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성 공격이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사귀는 동안 서로 싸우고 다시 만나는 게 끝없이 반복이 되었을 때, 이 경우는 서로 고프레임인 케이스가 거의 100%예요. 그래서 매달림 전략이 먹혀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서로 싸우고 깎아내린다는 건 의외로 서로 굉장히 좋아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에도 없는 남자 여자에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잘 있을까요? 그냥 무시를 하겠죠. 저프레임 케이스는 오히려 굉장히 무난하고 평범하게 헤어집니다. 서로 싸운다는 건 고프레임, 저신뢰감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매달림 전략이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마지막 대사가 너는 한 번도 져주는 게 없다, 사랑하지만 너무 힘들다, 진심을 보고 싶다, 이와 같을 때, 이거는 이미 여러분의 프레임이 초급 프레임이라는 걸 뜻해요. 70점만 돼도 서로 재회를 하고 연애를 하는데 무방하다고 치면 이미 프레임이 10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매달린다고 해도 100점의 프레임을 80점으로 낮추는 거기 때문에 70점보다는 위에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재회가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멘트들은 생각해보면 사실 매달려 달라랑 똑같은 말이겠죠. 어쨌든 이 네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달리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단, 매달렸을 때 당장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패닉할 건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제작한 전남친을 후회하게 만든 5가지 기법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전략을 짜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들어가 보시면 스스로 전략을 짜신 분들의 후기 댓글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이분들도 영상을 보고 연구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접근해도 괜찮아요. 스스로 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하신 뒤에 재접근을 시도하세요. 늦지 않습니다. 헤어지고 카톡처럼 당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좋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전부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케이스가 다 재회 확률이 높다는 건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카톡 차단을 당한 경우에 재회를 시키기가 되게 수월했던 케이스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를 알려면은 차단을 하는 심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주도권이 완전히 날아갔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매달렸다거나 상대방을 스토킹했다거나 찾아가서 편지를 주고 왔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은 완전히 주도권이 날아갔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냥 차단을 해버리고 치워버리고 싶은 심리,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케이스,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차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상대방을 되게 그리워하는데 근황을 확인하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아, 얘가 잘 살고 있구나, 나 없이도 행복하구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오히려 숨김을 해놓으시거나 어떤 분들은 차단까지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대방 역시 역지사지로 똑같을 수 있다.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의 근황을 봤는데 너무 잘 지내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거나 데이트 장소 사진이 올라왔다거나 이런 걸 보면서 그리워하는 스스로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차단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통 2주에서 3주 사이에 차단이 풀리게 되는데요. 이때 적절한 문자를 보내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죠. 여기선 포인트는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상대방이 어쨌든 차단을 했다라는 거를 첫 번째로 좀 존중을 해줘야 돼요. 너가 차단을 한 이유는 아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나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간단해요. 사과. 내가 그 말을 했던 건 실언이 맞았고 진심으로 미안했다, 이거를 종합을 해가지고 문자로 보냈고, 그게 이제 먹혀들었던 거죠, 이게.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성적인 생각이 여러분과 만나면 안 된다고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피자가 있다라고 치죠. 근데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분이 계셔. 근데 이 여성분은 이 피자를 봤을 때 굉장히 끌리지만 다이어트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피자를 치워두겠죠. 그거랑 똑같은 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단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미래에 닥칠 불행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려는 심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잦은 싸움이 있었다거나 부모님의 반대가 있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있으면 오히려 상대방 입장에서 이성의 힘이 높아지면서 차단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케이스 역시도 보통은 서로 간의 주도권이 남아있고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로 헤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주에서 3주 시간을 가졌을 때 차단이 풀리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조금 더 해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 하나를 가져올게요. 저한테 상담 받으시는 분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니 제 친구의 사례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제 친구는 이제 여자입니다. 여자고 남자분이 계셨어요. 둘은 이제 3년 가까이 만났는데 여자분이 어느 날 술에 취해가지고 남자분한테 되게 가치를 깎는 말을 했어요. 너 말고도 나 좋다는 남자 많다, 이런 식으로 조금 유치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다음날 남자분을 봤더니 여자분을 차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딱 상황을 듣고서 이거 무조건 차단이 2주 안에 풀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2주 뒤에 문자를 보내라고 했어요. 차단이 풀렸을 때. 무문자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사실 별게 없고요. 너가 나를 차단하는 심리는 이러이러한 것일 텐데 존중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마음 깊이 사랑하는데 실언이 나왔다.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문자를 보내라고 했거든요. 사실 별건 아니죠. 별건 아닌데
근데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문자가 들어가니까 결국은 재해가 되었던 이런 케이스가 하나 존재를 하죠. 사실 이거는 근데 제가 잘했다기보다 상황 자체가 너무 쉬워서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했던 케이스라 봅니다. 그러니까 좀 예외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만약에 차단을 당했다가 풀리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 풀렸을 때 이제 소위 얘기해서 급발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갑자기 차단당했던 거에 대해서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차단 풀렸다 매달리자 이래가지고 매달린다거나. 근데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차단을 했다가 풀었을 때 여러분께서 화를 낸다고 치면 상대방은 안 그래도 자존심이 상해 있다가 겨우 풀리려고 하는데 또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차단이 돼버려요. 만약에 매달린다고 가정을 하죠.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은 흔들리기는 하는데 만나고 싶은 것까지는 아닌 약간 되게 애매모호한 감정 상태로 가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번엔 주도권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조심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헤어지고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장문 카톡이나 편지 보내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안 좋다는 거예요? 절대 보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재회를 하기 위해서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주도권을 완전히 날려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레스토랑이 있었다고 쳐요. 근데 그 레스토랑의 음식의 맛이 변했어. 근데 장문 카톡을 보내는 거는 이 주인장이 음식의 맛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전단지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정말 서운하고 왜 안 돌아와 주는지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전단지를 뿌린다고 치면 그 식당에 다시 가고 싶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같은 이치로 여러분이 보내는 장문 카톡은 주도권을 완전히 날려버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장문의 카톡을 보내거나 편지를 쓰는 거는 딱 목적성이 있죠. 상대방과 재회하기 위함. 근데 상대방도 그걸 모를까요? 의도를 뻔히 알고 있어요. 근데 헤어진 데는 여러분한테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이별을 했을 때 그걸 존중하지 않고 매달리는 행위랑 똑같은 거죠. 세 번째는 그 문자나 편지가 전달되었을 때 그 사람이 전체를 다 읽을 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30% 40% 읽으면 많이 읽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공감 능력이 좋은 분들이 그렇게 읽고 거의 10% 밑으로 읽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그렇게 똑똑하거나 부지런하게 진화되지는 않아가지고 일단 읽지를 않아요. 기준을 정해드리자면 짧은 문자를 기준으로 3문단에서 4문단 정도가 최대예요. 여기서 5문단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것도 길어서 안 읽어요. 그렇다고 한 문단으로 나간다 이건 좀 성의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3문단 내로 상대방을 후회하게 만들 수 있는 감정들을 자극할 수 있는 문자를 쓰는 게 낫습니다.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제 영상에서 전 남친을 후회하게 만드는 4가지 공식이라는 영상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문장이 유효한 케이스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헤어지고 장문으로 여러 차례 매달렸고 그랬음에도 차단을 당하지 않은 경우, 그땐 딱 한 문장으로 가는 게 오히려 상대방의 예측을 깰 수 있고 주도권을 끌어올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건 되게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웬만해서는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게 보내는 게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내 경험이나 친구의 경험들을 비춰봤을 때 장문에 편지를 써가지고 재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건 어떤 케이스냐 여쭤봐 주셨는데 이것도 딱 케이스가 있어요. 단 한 번의 자존심 싸움으로 멀어지게 되었을 때, 잦은 싸움이 있었다 이러면 그때는 편지로도 돌리기 어려워요. 근데 서로 너무 사랑하는데 딱 한 번 진짜 불같이 싸웠어. 이 경우에는 장문의 재해 편지를 쓰는 게 오히려 도움이 돼요. 상대방한테 진심을 보여줄 수 있고 상대방도 나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예외적으로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장문의 카톡이나 재해 편지는 절대 쓰면 안 된다. 만약에 헤어지고서 문자를 보내야 된다면 3문단에서 4문단 정도,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 경우에 1문단 정도 이렇게 짧게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남친한테 새로운 여친이 생긴 것 같은데 다시 만나기 힘들겠죠? 보통 이런 것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전 남자친구가 새 여친이 생겼는데 나보다 되게 예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곤 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등급이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수능을 치고 나면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영역을 평균을 내가지고 자기한테 맞춤형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죠. 연애라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각각 등급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좀 뼈아픈 현실이지만 예를 들어서 외모, 성격, 지능 등등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를 끼리끼리 서로 평균을 내가지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자, 전 남친이 헤어지고 새로운 여친을 만났다고 치죠. 그러면 이 새로운
여자친구가 압도적으로 예쁜 사람일까요? 그럴 확률은 사실 굉장히 적을 거예요. 왜냐면은 남친구가 갑자기 등급이 상승해서 누군가를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끼리끼리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시생인데 고시를 패스했다거나 사업에 대성공을 했다거나 이런 상황은 예외적으로 새로운 여자친구가 나보다 가치가 높을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인생에서 잘 일어나지 않죠. 설령 예외적인 케이스라 하더라도 주도권을 잡아오는 문자를 보낸다면은 제가 되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댓글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리바운드 관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싶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분이 여자분을 만났어. 근데 남자분이 이 여자분한테 되게 상처를 받고 헤어졌어요. 상처를 받고 헤어지면은 남자가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눈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보통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나보다 가치가 조금 낮은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만나는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 하실 분 계세요. 인스타그램으로 봤는데 그 여자 진짜 이쁘더라. 그건 뭐냐?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로 외모가 뛰어난 대신 어떤 다른 가치들이 되게 부족할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그 여자가 굉장히 예쁘다. 그러면 성격이나 다른 부분에서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갑자기 남자가 등급 상승을 하지 않은 이상 만나는 사람은 끼리끼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대방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공들인 사진이라는 거예요. 뭐 필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가장 잘난 모습을 담은 사진들과 나의 일상을 비교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사례를 대볼게요. 여자분이셨는데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남자친구가 헤어지고 한 달 반 만에 새로운 여자를 만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새로운 여자친구가 모델업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어서 굉장히 외모적으로 예뻤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예뻤어요. 아, 이거는 제가 봐도 이게 좀 상대가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여자랑 헤어지고 저한테 찾아오셨던 분이랑 재회를 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는 상황이어서 좀 물어보니까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외모가 예쁜 건 사실이었지만 성격적인 측면에서 너무 하자가 컸다. 그래서 결혼이나 장기 연애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여자에게 있어서 외모란 건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모든 가치를 결정짓는 건 아니에요. 성격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 남자친구가 새 여친이 생겼다고 해서 재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생각보다 제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 전 남자친구에게 새 여친이 생겼다고 해도 여러분과 그분을 비교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매력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도 갑자기 가치가 높은 여성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의 주제, 헤어지고 전 남자친구가 가장 후회하는 순간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별 후에 5주의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5주 정도 시간 지나면 다 마음 정리가 되던데요, 너무 늦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쭤보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다만 그거는 여러분이 마지막에 매달리고 5주가 지나버리면 남자의 마음이 다소 옅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매달리고 5주가 지났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루었던 전 남자친구가 후회하게 만드는 5가지 기법, 이 기법을 활용하시면은 충분히 남자의 마음을 빼앗아 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5주가 지나면 남자는 일종의 미화 심리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SNS 염탐이 진짜 꽤나 많이 일어나고, 여자에 대해 안 좋았던 감정들은 사라지고 점차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때의 포인트는 여자 쪽에서 매달리거나 설득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것들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5주가 지나면은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사람 바이 사람이라서 5주가 지나지 않고 일주일 만에 멘탈 나가는 남자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노려야지 당장에 헤어졌다고 해가지고 잡고 설득하는 거는 답이 아니에요. 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여자는 헤어진 당시에 가장 힘들고 남자는 헤어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가장 힘들다. 이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남자에게 혼자 생각 정리할 시간을 줘가지고 오히려 마음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남자도 여러분한테 연락을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마음 정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도권을 지키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은 오히려 남자 쪽에서 미화 심리를 겪게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여자친구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을 때. 여기서의 포인트는 생겼다가 아니라 생긴 것 같다입니다. 아예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해버리면 틈이 너무 차단돼서 남자 입장에서 마음을 완전히 정리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요새 추천을 드리면 유치하다고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별하시고 카톡이나 인스타로 애매하게 남자 생긴 듯한 사진들
단 여기서의 포인트는 대놓고 남자를 등장시키지는 않아야겠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을 때지 생겼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요새 벚꽃 보러 간 사진, 누군가랑 어디 같이 놀러 간 사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한테 이제 상담에 한번 오셨던 분은 카톡 관리를 아예 안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에도 아무것도 안 올리시고 알림말도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카톡 관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자기 스타일이랑 너무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티가 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티가 나서 깎이는 점수가 10점이면 따는 점수가 30점이니까 반드시 해라, 그렇게 하셨고 결국은 6주 조금 넘어서 제외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 것처럼 유치하다고 생각돼서 안 하는 것보단 유치해도 하는 게 점수를 더 많이 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명백하게 남자의 잘못으로 헤어졌을 때 바람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막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남자의 뚜렷한 잘못으로 헤어졌을 때 남자가 후폭풍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에 싸우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마지막에 여러분이 상대방에 대해서 아마 비판적으로 말했을 것이고, 이건 일종의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물론 자존심이 엄청나게 센 남자들은 연락을 안 하고 버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감정적으로는 계속 그리움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존심이 센 남자들은 아까 얘기한 5주의 법칙은 조금 넘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보통 8주에서 9주 사이에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나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 남친은 아마 그 시간이 지나도 연락을 안 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능성 제시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락이 올 수 있게 약간의 틈을 보여주는 건데, 요거는 이 영상에서 다루기엔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따로 빼서 영상으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후회하는 대표적인 3가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또 매달렸다고 해도 아직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충분히 끌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다 정답이다, 절대적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1만여 건의 상담을 하면서 통계를 내보면 다음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헤어지고 상대방이 갑자기 화를 내거나 쌍욕을 하거나 매몰차게 대했을 때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때 멘탈이 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저는 오히려 이때 상황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대방의 부정적인 반응으로는 상대방이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차단을 한다거나 친구 삭제를 한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욕이 날아온다거나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반응을 목격하면 멘탈이 나가면서 상대방에게 갑자기 매달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이런 반응이 나오면 오히려 재회에 있어서 유리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자존심 이론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핵심이니까 집중해주세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는 학생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 학생이 자존심이 없는 성격이라 당하고 있다면 다른 학생들도 이 학생을 만만하게 보게 되겠죠. 만약 이 학생이 자존심이 상하여 싸우거나 화를 내며 의자를 집어 던지게 되면 다른 학생들은 이 아이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됩니다. 즉, 만만함에 대한 가치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깎는 행동을 보게 되면 이에 반발하고자 하는 자존심이라는 심리가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제시했던 전남친을 후회하게 만드는 문자의 4가지 특징, 죄책감 자극, 질투심 유발, 공포심, 추억 자극하기는 모두 큰 틀에서 보면 상대방의 가치를 깎고 나의 가치를 높이는 방식의 문자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반격을 하는 겁니다. 마치 학생이 화가 나서 의자를 집어던지는 것과 같은 심리인 거죠. 예를 들어 문자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이런 대사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난 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뭐하러 이런 문자 보냈냐, 지긋지긋하니까 연락하지 마라, 차단하겠다. 이럴 경우에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끝났구나, 다 끝난 거 괜히 보냈다, 난 망했다, 마지막으로 매달려야겠다. 하지만 저에게 상담을 받고 오랜 시간 공부한 분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너의 가치를 깎는 문자를 보내서 순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했구나, 내 가치는 회복됐고 이제 다음 스텝을 생각해야겠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전 남자친구가 내 가치 깎는 문자를 보내면 더 정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꺼지라고 한 건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한번 세워보지 못하고 완전히 기억에서 낮은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잊혀질 바엔 한 번은 강하게 나가는 게 재회 확률상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매달리고 집착하고 저자세를 보이는데 날아오는 저리 가라는 답장은 좋지 않은 반응입니다. 이건 완전히 만만하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와서 자존심 이론에 대해서 예를 들어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재회를 노리시는 분들도 상대방을 생각하면 화가 났을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 상대를 좋아하지 않고 상대가 매력이 없어서 화가 나셨던 건가요? 아니셨을 겁니다. 오히려 상대의 가치가 높아 보이고 나를 생각보다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고 내 가치가 깎였다고 생각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겁니다. 여자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그러셨을 거고요. 상대를 허접하게 봐서가 아니라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게 두려워서 그러셨을 확률이 클 겁니다. 문자를 받은 뒤에 상대방의 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헤어지긴 했지만 헤어진 사람의 마음에 낮은 가치로 남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자로 상대방의 가치를 크게 깎고 우리의 가치를 높였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에 반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거나 단답이 날아오거나 역으로 나를 부정하는 문자들이 날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를 보내고 1차적인 반응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보낸 순간에는 상대방 입장에서 마음이 생겨도 자존심 때문에 튕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우가 먹지 못한 포도를 보고서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존심을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 심리인 거죠. 가치는 높아 보이지만 계속 실패하니까 이를 부정해버리는 거죠. 제가 상담에서 제시하는 문자도 상대방에게 일시적으로 실패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포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몇 달 전에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는 상대방 남자의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1차 문자를 제시하고 썼더니 어마어마한 쌍욕이 날아왔어요. 저에게 상담을 받은 분은 처음 보는 반응이라고 정말 많이 패닉하셔서 저에게 메일을 10통 넘게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몇 년간 쭉 봐왔던 패턴이기 때문에 일단 가만히 있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오히려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는 상담을 받으시는 분께서 매달림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남자의 반응은 아예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욕하지도 않고 그냥 일심만 당하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화를 낸다는 건 일시적으로 감정이 올라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것보단 화가 나서라도 문자를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게 재회 확률상 유리하다고 봤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서 남자의 자존심은 풀리고 먼저 연락이 와서 두 분은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제시했던 공백기는 2개월이긴 했어요. 근데 3개월쯤 돼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남자의 자존심이 생각보다 조금 더 강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담을 받으시는 분이 상대방에게 계속 저자세로 매달리고 들어갔다면 아예 가치가 낮아 보여서 재회 확률이 0%로 갔을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문자를 보내고 안 좋은 반응이 날아왔다는 보고를 들으면 저는 웃습니다.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상대에게 귀찮기만 하고 별 생각도 안 드는 존재에서 떠올리면 화는 나지만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착한 여자보다는 적당히 나쁜 여자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어느 정도 자존심이 있어야 상대의 가치를 깎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이는 곧 상대방을 자극해서 감정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단 예외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매달리거나 스토킹을 하거나 집 앞에 찾아간다거나 이런 행동을 해서 상대방이 쌍욕이 날아온다면 이거는 부정적인 반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귀찮게 굴고 부담스러워서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제시했던 전남친을 후회하게 만드는 문자의 4가지 특징, 이 공식을 토대로 지친 문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반응을 봐야지 매달리면서 상대방이 화를 냈다고 해서 좋은 반응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따라서 여러분도 상대방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면 멘탈이 나가지 마시고 일단 무시로 대응을 해보세요. 상대방도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문자를 되새겨보고 여러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볼 확률이 큽니다. 오늘의 주제는 재회 과정에서 상대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여자친구 혹은 새로운 남자친구, 즉 대체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주제만 봐도 불안해하실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새로운 이성이 생길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대체자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다면 마음이 분명히 안정되고 재회 확률도 반드시 높이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대체자가 생길 확률이 낮을수록 재회 확률은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가장 최근에 헤어진 여러분일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이성을 만나야 그 전 사람이 조금이나마 지워질 텐데 그럴 수가 없으니 계속 한 사람에게 생각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자가 없을 확률이 높은 케이스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지방에 거주하고 있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서울에 사는 사람과 지방에 사는 사람 중에 지방이 상대적으로 대체자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젊은 남녀들은 서울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비슷한 나이대의 이성을 만나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제주도나 지방으로 가면 인기가 폭발하는 현상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지방에는 대체자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 명 한 명이 귀해지는 원리에서 비롯되는 현상입니다. 상대에게 대체자가 없을 확률이 높은 케이스 두 번째, 장기 연애를 하고 헤어졌을 때. 두 분이 4년 이상 장기 연애를 하고 헤어졌다면 서로 대체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깊은 추억이 기반되어 있어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지금 헤어지고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봐도 추억 때문에 그전 사람이 더 생각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무래도 2, 3개월을 만나고 헤어진 커플에 비해서는 둘 사이의 감정이 끈끈할 수밖에 없겠죠. 대체할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이유는 장기 연애를 하고 헤어지면 새로운 이성을 유혹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시간 동안 다른 남자 혹은 여자들은 새로운 이성과 썸도 타보고 차여도 보고 차기도 하고 이러면서 경험을 쌓는데 한 사람에게 오랫동안 정착해 있다가 헤어지면 상대적으로 그러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물론 꼭 장기 연애를 해야만 서로 대체자가 없을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몇 달밖에 만나지 않았더라도 서로 미친 듯이 싸우고 지독하게 만나왔다면 서로 간에 미운정이 들고 끈끈해지게 됩니다. 이 경우 헤어졌을 때도 서로를 잊지 못해서 새로운 이성, 즉 대체자를 만나는 비율이 적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은 재회를 쉽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합니다. 잠깐 쉬어갈 겸 다른 확실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동성애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동성애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유튜버도 많고 심심치 않게 주변에 게이나 레즈비언 친구를 둔 분들의 사연도 많이 듣곤 합니다. 그러나 통계는 조금 다른데요. 구체적으로는 약 1.9% 정도가 동성애자에 속한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적은 비율이에요. 이 때문에 동성애의 재회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을 10년 동안 하면서 저에게 상담을 해온 동성애자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다 재회를 겪으셨어요. 물론 처음에는 자신의 케이스가 너무나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왜 재회가 쉽게 되었던 걸까요? 저는 이것이 저의 재회시키는 실력이 크게 뛰어났다기보다 애초에 상황 자체가 너무나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자분들은 대체자를 구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세상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그렇지도 않다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로 어플이나 번개 등으로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통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일반 이성애자분들에 비해 동성애자분들은 대체자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상대방에게 대체자가 생길 확률이 낮아지면 재회 확률은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런 질문이 따라와요. 얼마 전에 상담한 3년 이상 만나고 헤어진 여자분이었는데 상대방은 정말 인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고학벌에 능력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다른 여자가 생길 확률이 높고 저에게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확률이 높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그 정도로 괜찮다면 결국 그의 여자친구였던 사람도 비슷한 매력을 지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괜찮은 환경이고 무수한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남자가 여자를 3년간 만난 이유는 뭘까요? 당신 역시 그와 비슷한 정도의 매력을 지녔거나 혹은 상대방의 매력을 콩깍지가 씌어서 너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커플도 대체자를 만나기가 쉽지는 않겠죠.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눈을 낮춰서 다음 여자친구를 빠르게 만들어버리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대체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보통 이렇게 빠르게 여자친구를 만드는 케이스는 상대방이 연애에서 받은 상처나 미련을 치유하기 위해서 위로용 여자친구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해서 만나는 대체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런 연애의 유지기간은 2개월에서 3개월 남짓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대체자의 개념은 단순히 마구잡이로 만나는 새로운 이성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이성을 뜻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사람을 만나기는 어려운 일이겠죠. 만약 헤어지고 계속해서 매달리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성을 사귀게 되었다면 이는 다소 어려워지는 경우가 되긴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새롭게 눈을 돌리는 사람은 그 이상의 자극을 주는 존재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헤어진 상황에서 주도권을 최대한 잃지 않게끔 선연락을 하거나 매달리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전남친 후회하게 만드는 문자를 보내서 차라리 상대방의 자존심이 조금 상하더라도 주도권을 지켜놓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상담했던 케이스를 소개하고 마칠게요. 남자친구와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동거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몇 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여자분은 한국으로 들어오셨고 남자분은 미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자분이 이별을 통보합니다. 내담자분은 저에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확률이 0%밖에 안 될 거라고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반대로 확률이 80%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역시 대체자 개념으로 풀어볼 수 있어요. 해외에서는 상대적으로 대체자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유학을 떠나기 전에는 해외 생활에서 새로운 이성을 만나거나 하는 환상을 갖기 쉽지만 현실은 한국에서보다 훨씬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국제 커플도 많아지긴 했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거는 서로 비슷한 점이 있어야 끌리는 법입니다. 이를 심리학 용어로는 라포르라고 하는데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라포르 개념 때문에 같은 동양인끼리 끌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유럽이나 미주권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에 대체자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또한 유학은 사회가 좁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이성을 만나고 다니는 것도 평판상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연은 남자분이 대체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3개월 안에 연락이 올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날아간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비판하는 문자는 보내라고 말씀드렸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예상에 맡겨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헤어지고 상대방이 새로운 이성이 생길 것 같다거나 이미 생겼다거나 할 때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단순히 위로용으로 만나는 이성은 대체자라 보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재회 과정에서 가장 미치는 상황이라는 건 100번 이해를 해요. 하지만 조금만 이해를 해보면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사연 하나를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헤어진 지 4개월이 되어가는 여자입니다.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주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모두 미친놈이라고 쓰레기라고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걸 알지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작성합니다. 전 남자친구는 지금도 잊을만 하면 연락이 옵니다. 만나서는 스킨십도 하려고 하고 잠자리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붙잡고 다시 만나보자고 하면 그럴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저도 포기하려고 참으면 술에 취해서 전화가 다시 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음날 제가 다시 톡을 보내면 답장은 없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저를 가지고 노는 걸까요? 자, 이런 것에 오랫동안 시달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체 남자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도 한때 정말 사랑했던 여자친구를 상대로 가지고 노는 걸까요? 재회심리학에서는 이런 남자의 행동을 이중 모션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이중적인 반응이 나오는 현상입니다. 좋은 반응과 나쁜 반응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를 뜻합니다. 연락은 하는데 다시 만나지는 않고 스킨십은 하는데 재회는 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믿기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재회 과정에서 이런 이중 모션이 나오면 재회 확률은 거의 100%에 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오랫동안 이런 남자의 행동에 시달리신 분들은 너무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확률은 충분히 높습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남자의 심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피자를 너무나 좋아하는 다이어트를 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피자를 너무나 좋아하지만 참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눈앞에 피자가 나타납니다. 남자는 손을 뻗었다가 다시 손을 거둡니다. 이런 행동을 반복해요. 여기서 이 피자가 만약에 인격체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남자 나를 가지고 장난치는 건가? 자,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이 남자는 피자를 싫어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피자를 너무나 좋아하지만 다이어트라는 장기적 목표를 위해서 피자를 치워두는 거겠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피자를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못 참고 손을 뻗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피자를 손에 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 손을 빼는 겁니다. 음식을 비유한 게 좀 그렇지만 재회 과정에서 남자의 이런 헷갈리는 이중 모션도 이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자에게 남자가 굉장한 끌림을 느낍니다. 이를 재회 심리학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고프레임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날 당시에 서로 상처받고 크게 싸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회해서는 안 된다는 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끌림과 같은 본능적인 감정과 차가운 이성이 서로 충돌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본능이 우선할 때는 여자가 그립고 보고 싶어져서 연락을 하고 스킨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만나면 안 되는 이유가 떠오르면 거리를 두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자를 피합니다. 이런 행동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즉, 상대도 마음 편한 상태에서 약 올리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여자는 여기서 나를 가지고 노는 건가? 장난치는 건가? 잠자리 하려고 저러나? 이런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침착함을 잃어버리고 재회를 망칩니다. 결국 상대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여기서는 정말 프레임을 한 끗만 높이면 됩니다. 상대방과 갑자기 연락을 단절해버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연락을 끊어버리면 상대도 그만둘 거라고 반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생각보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두려우신 거예요. 물론 상대방이 단순 어장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어플에서 만나서 2개월 미만으로 사귀고 헤어졌다거나 하는 케이스가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단기 연애다 보니까 상대방이 진심이 다소 옅은 상황에서 좀 가볍게 만나고 헤어진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재회 확률이 0%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앞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프레임이라는 건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상대방이 얼마나 나에게 본능적으로 끌리고 내 가치를 높게 보는가를 판단하는 척도입니다. 프레임의 단계는 다음과 같아요. 공포, 무시, 중립, 어장관리, 호감, 사랑, 그리고 마지막 집착. 뒤로 갈수록 더욱 강한 프레임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어장관리 레벨에 있다는 건 공포나 무시 단계에 있는 상황보다는 윗단계로 진입이 훨씬 쉬운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공포나 무시 단계에서 어장관리로 뛰어오르는 게 어렵지 어장관리에서 호감이나 사랑 레벨로 진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간단한 이치입니다. 어장관리도 어느 정도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애초에 서로 간의 레벨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거나 매력이 너무 없어 보였다면 어장관리조차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쉬워요. 정말 매력도 없고 섹시하지도 않고 자신감도 없는 남자를 대상으로 어장관리를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도 물고기에 놓기에 적합해 보이는 남자에게 어장관리를 하겠죠. 남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외할 수 있는 프레임 점수가 70점이라고 치면 어장관리는 이미 50점 정도에서 머무는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20점만 높이면 제외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주 가볍게 프레임만 한 끗 높여도 어렵지 않게 제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는 다른 사람에게 선택받은 듯한 인상을 보이고 가치를 높이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상대방에게 신뢰가 아닌 선에서 애매한 행동은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진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너와 비교되어 보이고 여러 가지로 실망스럽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면 아주 직격타라 볼 수 있습니다. 상대 입장에선 여자의 프레임이 크게 치솟고 70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사실 어장관리의 80% 이상 케이스는 해결 가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헷갈리게 하는 행동은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남자 역시 여자를 좋아하지만 굉장히 혼란스럽거나 어장관리를 하곤 있지만 그래도 여자가 나름의 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어떠한 감정도 남지 않았다면 애초에 모든 연락이 끊기고 이중 모션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침착하세요. 한 끗만 프레임을 높이면 어렵지 않게 제외할 수 있는 제외 직전의 상황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제외의 골든타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아주 잠깐만 생각을 해보세요. 연애나 제외같이 수학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닌 분야에서는 어떤 사람의 말이 정답에 가까울까요? 저는 가장 오랜 시간 많은 사례를 경험하고 결과를 낸 사람의 말이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자뻑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국내에선 저보다 오랜 시간 상담을 진행해온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분들을 제외시켜 왔습니다. 골든타임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고 나름의 자신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영상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저 믿으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단 그래도 오랜 시간 상담을 해온 사람의 말을 한 번 정도 듣고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제외의 골든타임이 있다는 말에 꽂혀서 굉장히 초조해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으로 침착함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외에 있어서 골든타임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물론 상담을 해보면 헤어지고 바로 저를 찾아오는 게 가장 유리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예시 사연을 보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몇 달 전에 상담했던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론 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허락을 받고 약간은 각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예요. 여자분이셨고 20대 초반 남녀였습니다. 이분들은 약 1년 2개월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헤어지기 4개월 전부터 남자가 연락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만남 횟수는 무려 3주에 한 번이 되었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흘러 남자가 잠수를 타고 헤어졌고 여자분은 헤어지고 약 10일 동안 부재중 전화 10통 이상, 장문 카톡 전송, 손편지를 집 앞에 두고 오는 행동을 한 상황입니다. 반대 사례를 볼게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는 남자분이셨고 30대 초반이셨습니다. 여자분은 20대 후반이셨고요. 약 7개월을 만나신 커플입니다. 남자분이 다소 무심하고 무뚝뚝해서 여자분은 자주 섭섭함을 느끼셨습니다. 결국 섭섭해하시던 여자분이 참고 참다가 이별을 통보했어요. 헤어질 당시 여자분의 대사는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였습니다. 남자분은 붙잡지 않았어요. 진심 어린 사과만 한 뒤에 2개월이 흘렀습니다. 이후에 여자분은 카톡 프로필에 서로 간에 추억이 있던 사진을 올리거나 다시 사진을 지우거나 하는 등 프로필 변화가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외 확률 진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외 골든타임 이론에 따르면 1번 사례는 이별한 지 채 10일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확률이 높을 것이고 2번 사례는 이미 2개월이나 시간이 지났으니 낮다고 판단하는 게 상식적일 것입니다. 심지어 1번 사례는 1년 2개월을 만났다고 했죠. 2번 사례는 7개월밖에 만나지 않았으니까 1번 사례가 더 확률이 높다고 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번 사례의 경우에는 60%였고 2번 사례의 경우에는 제외 확률 90%였습니다. 의외의 진단이죠. 제외 골든타임은 절대 그것 하나만으로 확률을 진단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으나 다른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2번 사례의 경우에는 일단 남자분의 주도권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여자분이 남자분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섭섭한 상황이었지 남자를 만만하게 보는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의 대처도 굉장히 깔끔했죠. 매달리지도 않았고 사과나 하면서 상대를 배려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여자의 반응 역시 평소 카톡 프로필을 잘 변경하지 않는 여자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남자를 저격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시간이 오래 흘렀지만 여자분은 여전히 남자분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판단이 들었죠. 반대로 1번 사례의 경우에는 이미 헤어지기 4개월 전부터 권태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텐션이 죽어버린 경우에 되돌리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다 마지막에 온갖 저자세를 다 보이고 왔죠.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기본적으로 매력적이라 느끼지 않고 재미없는 연애 때문에 권태기가 와서 텐션이 죽은 건데 마지막까지 여자가 자신의 패를 다 보여줍니다. 결국 자극도 없고 주도권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물론 그나마 오랜 시간에 만나셨고 이 정도면은 제 관점에서 많이 매달린 건 아니기 때문에 60%의 확률이 나오긴 했지만 이번 사례에 비해서는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빠른 대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외에 수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헤어진 이유, 상대방의 성향, 헤어질 당시의 대처, 상대방의 새로운 연인 유무 등을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재회 타이밍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으로 헤어졌다면 헤어지고 몇 달이 지난 케이스보다 일주일이 지난 케이스가 비교적 유리한 건 사실이겠죠. 또한 단순히 자존심 싸움으로 헤어졌다면 빠른 화해 요청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헤어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고 해가지고 패닉하실 게 아니에요. 스스로 사연을 글로 써보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만나면서 엄청나게 저자세를 보였다거나 한 게 아니라 서로 싸우면서 만나왔다면 시간이 많이 흘러도 서로 미운 정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례로 가장 특별한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힌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진행했던 사연으로 여자분이셨어요. 헤어지고 1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상담을 받았을 때 과연 이런 사연이 재회가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그러나 상황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해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귀는 동안 여자분이 압도적인 갑의 위치에서 교제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여자의 주도권에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봐도 무방했죠. 물론 헤어지고 2주 정도 매달리시긴 했지만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의 부담스러운 감정들은 굉장히 많이 희석되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또한 남자분은 이 여자분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생기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공부 때문에 새로운 여자를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거기다 마지막으로 두 분은 첫연애였어요. 이러면 아무래도 서로 첫사랑으로 의미부여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잊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 시간을 뒀다면 서로 악감정은 사라졌을 것이고 여자분의 주도권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여 이례적으로 가볍게 찔러보는 연락을 넣을 것을 조언해드렸습니다. 굳이 예전 영상에서 다뤘던 후회하게 만드는 문자의 법칙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죠. 그 결과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한 사연이었는데 의외로 쉽게 풀려서 저 또한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헤어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고 해서 겁먹으실 것 없어요.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재회 타이밍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의미부여하실 건 없습니다. 모든 사연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골든타임을 놓치더라도 정확한 대처만 한다면 충분히 재회할 수 있는 사연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영상들을 보시면서 감을 잡으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시기 전에 꼭 글로 자신의 사연을 써보고 전략을 세우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재회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2014년 제가 상담을 시작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상담사님,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상대방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마음을 벌써 정리한 건 아닐까요? 즉,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의 마음도 편해졌으니 상대방 역시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생각 때문에 다시 자존감이 낮아지고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염탐하며 다시 마음이 괴로워지게 됩니다. 특히 헤어지고 6개월 이상 지난 분들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도권을 잡아오는 문자만 잘 보냈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별을 하게 되면 일단 불행해질 수밖에 없겠죠. 밥 먹다가도 울게 되고 잠을 자다가도 상대방 꿈을 꾸고 일어나서 눈물을 훔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심리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슬프긴 해도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하죠. 이런 상태에서 그 사람 역시 나처럼 마음이 편해질 거다, 나를 잊고 살아갈 거다 라는 잘못된 예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에 오는 내담자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곤 합니다. 마음이 편해지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과 재회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셨을까요? 그러면 내담자분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많이 편해지긴 했지만 재회하고 싶은 마음은 같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개팅에서 정말 멋진 사람을 만났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차 상대방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몇 달이 지나갔어요. 이후 남자가 오랜만에 연락을 해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다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뇌는 프레임에 끌리는 본능적인 감정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영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갑자기 프레임이란 얘기가 나와서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 프레임은 상대방에게 끌리는 마음, 주도권 등을 뜻하는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별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차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약해집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초반 서로 첫사랑이었던 사연입니다. 그러나 남자가 갑자기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면서 몇 년간 서로 만나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자는 갑자기 닥친 상황에 혼란스럽고 스트레스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차 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몇 년 만에 남자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여자는 잊고 지냈던 남자이지만 오랜만에 연락이 오니 과거의 추억들도 생각나고 반가운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이 사연에서는 결론적으로 남자가 유학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옴으로써 다시 무난하게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적 문제로 헤어졌지만 프레임의 힘으로 재회를 이끌어낸 상황입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진 것과 별개로 남자에 대한 프레임은 충분히 유지되었다는 걸 뜻합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설명했던 주도권을 뜻하는 프레임을 마지막에 과하게 날리고 그 이후에 공백기를 가지면 이는 매력을 잃어서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확률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이별을 할 때 프레임을 확실하게 높임으로써 훗날을 도모해야 합니다. 프레임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다뤘던 전남친 후회하게 만들기 4가지 비밀 공식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예외도 존재합니다. 남자가 새로운 대체자가 생겨버렸다거나 할 경우 시간이 흘렀을 때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나의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서 상대방의 마음 역시 그러할 것이다 라는 분석은 틀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우리 쪽에서 프레임을 높여놓고 가능성 제시를 한다면 상대방은 잊고 지냈다가도 다시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능성 제시란 상대방에게 가벼운 연락을 취해서 네가 돌아오면 받아줄 수도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단 프레임을 높인 상태에서 가능성 제시를 해야겠죠. 오늘은 남자가 후폭풍이 오는 시기와 조건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사연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 남녀 커플이 헤어지게 됩니다. 남자는 후련한 마음을 갖고 이별을 결정했습니다. 여자는 크게 괴로워하며 이별을 차츰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자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남자에 대해 잊게 됩니다. 반대로 남자는 여자가 떠오르고 미련이 생깁니다. 여자는 헤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남자를 잊지만 남자는 시간이 흐르면 자니와 같은 문자로 연락을 해오는 것도 같은 심리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남자에게 일종의 후폭풍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남자가 이별 후 어떤 감정적인 변화를 겪고 이별 후 다시 연락을 하는 심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남자에게 이별 후폭풍이 오는 시기와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남자가 이별 후에 후회를 하게 되는 심리부터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자존감 하락입니다. 이별 직후 남자는 자존감이 낮아져 자신의 가치와 매력이 부정당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별을 말한 사람이든 통보를 받은 사람이든 어느 정도는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와 매력에 대해 깊게 고민하게 됩니다. 자신이 여전히 가치가 높은 남자인지 다른 이성에게도 매력적일 수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보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만나주었던 전 여친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서로 연락을 하지 않는 동안 다른 여자들에게 거절당한 경험을 겪게 되면 자존감이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남자 이별 후폭풍을 겪게 됩니다. 둘째, 감정적 후폭풍의 도래입니다. 남자 이별 후폭풍은 이별 후 약 3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생겨납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평균적으로 그러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남자는 자신의 매몰찼던 행위를 후회하게 되며 감정적으로 혼란스럽기 때문에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그래도 한때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려 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저자세를 보이면서 프레임을 하락시키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상황입니다. 프레임이란 결국 주도권, 매력을 뜻합니다. 셋째, 2개월의 법칙입니다. 이별 후 2개월 정도가 지나면 남자는 새로운 여자를 찾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마땅한 여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이 과정에서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떠오르고 비교되어 보이면서 후폭풍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연락을 해오는 경우는 일종의 탐색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자의 마음이 자신처럼 힘든 것인지 아니면 모두 잊은 것인지를 탐색하며 재회 가능성을 점쳐보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장기적 이별 후폭풍입니다.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사연을 보면 이별 후에 6개월 이상이 지나도 남자 이별 후폭풍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생일, 기념일과 같은 날에 그 심리는 더욱 강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남자가 헤어지고 여러 여자를 만나보았으나 전 여친과 비교만 되어 보이고 마음이 잘 가지 않아 원래의 조강지처를 찾는 심리입니다. 마치 여러 신작 영화를 보아도 그 전에 보았던 명작 영화를 다시 감상하려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다섯 번째, 미해결 과제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서로 정확히 이유를 모른 채 헤어지게 되면 남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왜 헤어졌는가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게 됩니다. 즉, 이별은 했으나 감정적으로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남자 이별 후폭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끝나지 않은 책의 마지막 장을 다시 읽으려는 심리와 같습니다.
이처럼 남자 이별 후 폭풍은 나름의 시기와 공식이 있는 영역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프레임만 높다면 충분히 제외할 수 있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단 연락이 왔을 때 너무 쉽게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남자가 충분히 후회할 수 있는 감정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정도 연락을 무시하면 남자는 더더욱 여자의 가치가 높아 보이고 프레임이 상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연락을 해올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남자의 자존감이 매우 낮을 경우엔 연락을 받아줘도 좋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다시 연락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고급 이론을 원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탈리언이었습니다.